요새 여의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아니 3% 실시간 채팅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이 찬양하는 그 빛광호하면서 아우 오늘 시작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지각을 하고 그래. 작년에 있는 이런 하락장 시기까지 다 맞췄다. 맞아요? 부담돼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틀릴까 봐서. 그때는 맞췄구나. 네. 그때는- 작년은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네. 다들 눈물을 흘리는데 혼자 네. 운이 좋으셨어.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실력이죠, 진짜. 실력. 아, 그지, 예. 그지, 그지. 예, 저는 계속 맨날 듣거든요 방송. 근데 음. 이제 가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아는 척도 해주고 그러는데 연초에 막 이렇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각각 내려갔고 아. 예, 바이콜로 딱 전환하자마자 또 시장에 또 바다가 다져도 또 올라오니까. 오. 그럼 못 실제로 그때 개인 투자를 뺐다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씀은 네. 이제 들으면 안 되는 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형은요? 아 나는 난 2년 전에 주식을 다 네. 팔아놨어가지고. 오 진짜? 어, 2년 전에 상승장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걸 내가 하나도 못 먹었어. 아 그렇지만 하락장도 안 맞았구나. 두 분이 결국에는 이 하락장에서 잘 피해 가신 두 분인데.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예측으로 피했고 은퇴했다가 나도 모르게 피했고. 저는 다 두드려 맞았는데 어. 다 두드려 맞는 동안에 열심히 액션을 해서 올려놓은 아 그렇지 그렇지. 저희 아. 펀드 3개가 다 지금 플러스예요. 와 짱이다. 풀비중 주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맞아요. 아 진짜로? 저희는 샀다 팔았다 안 하니까. 와. 근데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게 대부분 행동주의 하는 그걸 갖고 있는. 그렇죠. 갖고 있는 AUM의 95%가 저희 행동주의하는. 아 그러면 지금은 어때? 네.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매크로 전문가님. 예. 네. 우리 지금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일단은 좀 강하신 것 팽배하죠.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좀 놀랬던 게 네. 보통 이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긍정 편향이 저희가 그래도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조사 보니까는 2000년 이제 이후 처음으로 다음 해 주가 자체를 평균적으로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빠질 거다. 아. 이렇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오.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 1년 긴 시간인데 네. 벌써부터 빠진다고 보시는 거는 진짜 심리가 안 좋긴 안 좋구나. 아. 근데 또 시장은 막 한 30%좀 한번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사실 그렇게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다. 오.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그냥 그 경제적인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비슷한 사례로는 생각이 들었던 게 2015, 16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가 엄청나게 그때 개별주가 좋았어요. 뭐 중국 관련 주가 아모레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그것도 엄청 어, 좋았죠. 그렇지, 중국 그렇지. 쪽에. 리니지엠이라고. 그리고 또 막 이제 한미약품에서 어.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엄청 좋았거든요. 아 맞네. 근데 15년 하반기부터 흔들흔들 하더니 뭐 중국의 그림자 뭐 금융 문제가 있느니 하면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15년부터 펀드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6년 초에 그때 삼성전자를 넣고 주식 비중이 높였어요. 그랬더니 판매사들에 다 불려갔었어요. 아왜 했냐고? 왜 샀냐?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무도 삼성전자 없는데 왜 샀냐? 그때부터 해서 아. 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보면 이제 다 사겠네. 한 명이라도 사면 더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구정때가 삼전이 이제 최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6월 정도부터는 이제 하이닉스가 뭐 이런 이제 다른 시클리컬 대형주들도 저점에서 올라가서 와.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게 볼 때는 일단은 발을 담궈 놓는 게 좋더라. 오. 그게 이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오. 실제로. 근데 지금 발을 담궈 놓고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개인들이 막 발을 담궈 놓고 1년 기다린다, 2년 기다린다 이런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볼 때 주식 볼 때에 뭐 가격이 있고 또 펀더멘탈도 보고 네. 그 다음에 타이밍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맞출 수 있으면 하나는 포기해도 괜찮다. 아, 타이밍은 생각은 포기하자. 해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은 아. 제가 알 수가 없다. 인데 어쨌든 가격이 좀 내려왔고 펀더멘탈은 어쨌든 봐서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인플레가 너무 높을 거 아니냐. 근데 전 좀 빨리 떨어질 것 같거든요. 침체도 잘하면 비껴가지 않을까. 기업 이익도 그러면 되게 안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요새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보면 좀 이익이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미래를 투자하니까 미래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 추정치들이 이미 좀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익이 큰데, 근데 예측치, 추정치, 내려온 추정치 대비해가지고는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 아직 실적 이제 그 시즌 초반이긴 한데요. 나온 것들 보니까 이익이나 이제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 비중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어느 정도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그 추정치가 눈높이가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아직은 안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익이 막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감이 그랬어요. 추정치가 워낙 낮아서 그것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좋아질 거다. 22년도 4분기 경우는 한 5%좀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높았을 때 대비해서 그 다음에 23년도 거는 이제 10% 조금 정도 되게 추정치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침체를 겪었을 때 미래 이익 추정치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하락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막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요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우리가 진짜 침체라 얘기하면 과거 평균적인 침체면 그러면은 미래 이익에 대한 조정치가 사실 과거 평균 수준만큼은 이미 조정이 되었다. 그럼 만약 산다면 네. 뭘 사야 돼요? 저 섹터만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좋을 수 있다. 아, 미국보다? 네. 그러니까 오.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이 진짜로 경기 민감주가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민감주고 뭐 화학, 철강, 조선부터 해서 은행 뭐 금융도 그렇고 전부 민감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한 40%, 근데 우리는 한 3분의 2 정도거든요. 오. 그러니까는 경기가 최악을 지나는 것 같아라는 기대가 생기면은 항상 우리가 미국보다 저점이 빨리 나왔고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 속도가 빨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과거처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반등의 속도나 폭 자체가 우리가 미국보다 낫지 않을까 이번에.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 시클리컬이 일단은 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네,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약간은 전기전자 쪽이 거의 다 우리 그렇죠. 오히려 반대를 얘기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반대쪽에 속해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바이오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섹터지만은 미국의 해외에 있는 게 부동산이나 리츠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섹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네, 우리는 이제 민감한 거죠. 아. 좀 좋으면은 엄청 잘 나왔다가 안 좋을 땐 적자까지 나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냥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다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는 다 거죠? 민감주예요. 예, 예. 그냥 지금 현재 대형주 몇 개만 사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싶은 게 음. 가령 뭐 외국인 투자자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팔았거든요. 그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거의 역사상 최저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요거랑 비슷했던 게 2006년에서 8년 사이 3년 연속 외국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가 사실 조금 더 비중이 낮아요.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충분히 팔았다고 생각을 하니 또 좀 좋아지겠다 싶으니까는 사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 보통 이제 그렇게 할 때에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1등부터 쭉 나래비 세워서 보시면요. 그 대형주 대부분이 민감주입니다. 그게 이럴 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구나. 예, 우리가 유일하게 빛날 수 있는 때죠. 오. 그 코로나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쭉 빠졌었다가 그 다음에 좀 시클리컬 기업들이 이익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한 10월부터예요. 그때부터 21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한국 시장만큼 좋은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리는 한번 빛날 때에는 반짝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근데 반대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익이 잘 나오는데 남들은 다 오를 때. 네, 근데 시클리컬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죠. 적자거나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팔아야 되는데 21년에 증이가 엄청 나오는데 우리는 떨어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또 먼저 빠져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한 거죠. 예. 사야 된다라는 가장 큰 요지가 이제 역발상인데 네. 그냥 펀더멘털로 보면 지금 사실 뭐 이자율이나 경기 네. 침체, 뭐 물가 상승 뭐 이 정도가 가장 큰 키라고 보면 이 세 개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해?
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볼 때 요거의 선행 데이터들이 막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그 이제 PMI의 지불 가격이라는 게 아유, 한 어렵다. 6개월을 선행을 해요. 예. 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선행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어. 걱정하는 게 이제 코어 이제 근원 물가 걱정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게 고용 쪽에서 구인 해가지고 잡 오프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6개월 정도 후행을 해서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식품 가격도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죠. 근데 식품 가격은 뭐랑 또 연관성이 높냐면 북미 비료 가격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요. 6개월 시차를 두고. 근데 이것도 지금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은 인플레 걱정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재화의 인플레이션인데 근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좀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행 지표는 그거랑은 조금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고용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확 지난 2달 사이에 바뀌었었는데 그 바뀐 계기를 저희가 보게 되면 CPI는 잘 나왔었는데 12월 달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CPI가 잘 나왔는데 12월 초에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평균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죠. 그때 5.1, 5.0, 4.9 내려오던 게 다시 5.1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하고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네. 그 노동통계청에서 논판 페이롤 그래가지고 오. 이달에 비농업 쪽에서 고용이 순증이 몇 명이 됐냐, 실업률이 몇 프로 나왔냐, 네.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 그리고 지금 임금 상승률이 어떠냐 네. 하는데 그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듯 하다가 그때 발표 12월 초에 나온 거에선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채권 뭐 이제 금리 쪽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거 이러면은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지겠다. 네. 임금이 계속 높으니까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데이터가 변동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발표가 될 때 앞에 게 수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고용 시장이 치사하다. 약한데 어. 그것만 갑자기 뜨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 싶고 이제 생각을 바꾸지를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1월 초에 나온 12월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그 임금 상승률이 알고 보니 잘못됐다. 전월치, 전전월치가 수정이 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예, 오. 5.1, 5.0, 4.9, 5.1이 아니라 5.1, 5.0, 4.8, 4.8, 그다음 이번에 난 게 4.6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서비스 물가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내려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지표가 잘못 나온 거네 결국.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이 붙어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 이게 노동통계청에서 이걸 발표하고 네. 연준에서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동통계청 자료가 너무 이렇게 수정이 잦다는 거예요. 패드가 열받았어요. 열받았겠죠. 열이 받아서 이쪽에서 너네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 해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알고 보면 너네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아.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했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2년도 2분기 3개월만 봐서 알고 보면은 노동통계청에서는 100만 개 이상 일자리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증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100만 개 일자리 격차가 난 것 같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동통계청에서 너네는 데이터가 제한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맞다라고 반격을 하거든요. 그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게 공화당 쪽에서는 일자리가 아직까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중간 선거에 치른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상원 의원의 공격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1월 초에 이제는 지역 연은이 아니라 연은 이제 본사라고 해야 되겠죠. 본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서 자료를 하나 새로 냈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너네가 틀렸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연준 이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5월 달에 2021년도에 이미 인플레만 보면 긴축을 했어야 된다. 근데 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고용 데이터가 되게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긴축에 빨리 못 들어간 거다.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게 자료가 수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요. 원래 노동통계청이 발표했던 것보다 2배 이상 고용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노동도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들면서 이래서 힘든 거다. 우리가 자꾸 리비전이 있고 하니까는 자료 보고 하는 게 데이터 보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난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네. 그럼 결국 네. 그 통계라는 게 사실 되게 잡기 힘든 거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표를 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음모론이고요. 아, 너무 음모론이야? 이제 얘기한 걸로는 어. 이게 매년 3월 달에 어. 그러니까 어차피 전수조사가 안 되고 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절 조정치라는 가정을 넣게 되거든요. 아. 발표를 할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2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출생하고 사망의 가정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거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 응답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대표성이 느리게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서비에 해놨죠. 응답을 안 하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서베이에 응답할 인력이 없대요. 인력 이 난이기도 하고 이직이 잦으니까 이건 사실은 기업의 핵심 활동은 아니잖아요. 여기 응답하는 게. 그러니까 응답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결론은 데이터라는 게 가정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네. 네, 그래서 사실은 현실을 그냥 우리가 딱 느낌을 음. 이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 아마존에서 뭐 몇 명 자르고 해고했다더라. 있고. 그치. 온통 해고 소식이 들리는데 노동시장은 너무너무 강해요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제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이 좀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 데이터 보고 갈 수만도 없고 지금 그런 싸움도 붙어 있다. 그러니까는 노동도 그렇게 안 뜨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물가 상승도 결국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자율은요? 그럼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은 물가에 이제 종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그렇게까지 완고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견이 휙휙 바뀌어요. 심지어 저희가 그 폴 볼커가 굉장히 완고했다고 생각하지만 볼커도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준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준이 최근 2번 이제 자료를 발표할 때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점도표에 찍힌 기준금리 예상치가 딱 1.5%에서 1.6%포인트 높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욕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인플레 잡기에. 근데 실제로 과거에 그 연방기금금리하고 코어 PC 물가를 쭉 그려놓고 보면 그 격차가 평균적으로 1.5 몇 퍼센트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PC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너네 금리 그러면 못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거 다 이해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86번 가다 방송 맨날 보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난 이게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예. 3프로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다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럼 다 이해해요? 보면? 저는 모르죠. 저는 주간 단위로 계속 비슷한 네, 용어가 네. 계속 나오니까 계속 보면 다 익숙해지는구나. 계속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셔서 다들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사들 이름 다 알고 있고 투표권 누가 할 진짜로? 것까지 다 막 하시니까 블라드. 저 부담스러워요. 네, 저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잘하시니까 더 디테일하게. 혹시나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예. 아까 중간에 하품하던데 어디 부분이 가장 하품이 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저 완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많이 봐서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는 저는 그 작년 초에는 네. 별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저는 항상 약간 좀 낙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라고 많이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치, 약간 그치.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스타일이고. 좋다. 근데- 나랑 비슷하다. 아 진짜요? 네. 완전.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광호 형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고 최근에는 근데 저의 방향과 비슷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일 때만 긍정적일 때는 맞고 그렇구나. 부정적일 때 나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오. 예,
네. 긍정적인 입장에서 네. 지금 어느 섹터가 좋아 보여요? 은행이죠. 아,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고.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건 너무 개인적인 거고. 네. 아 근데 저는 은행 엔터 빼고. 나 멘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은행 엔터 빼고. 아 근데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진짜 약간 좀 다른 타입의 약간 그 백그라운드를 가져가지고 그런지 은행 엔터는 너무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이제 그 강호 형이 이제 시클리컬한 거 지금 좋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런 거에 투자하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그리고 트레이딩 자체를 별로 안 하니까 이게 그 M&A 쪽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거는 한번 인수하려면 몇 달 걸려서 딱 사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몇 년 걸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거를 타이밍 잡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상관없이 이렇게 쭉 꾸준히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싸서 그냥 사이클 상관없이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이제 엔터가 이제 사이클 상관없는 거 왼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은행은 이제 미친 듯이 싼 거에 들어가는데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 두 개 말고는 이제 저는 또 어떤 거 좋아하냐면 네. B2C 쪽을 아, B2C? B2C 쪽을 좋아하는데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그죠. 돼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뭐 헬스케어 근데 로우테크 헬스케어 그러니까 네.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네. 그냥 서비스 중심의 예, 뭐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덴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완전 진짜 캡슐 만들거나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재미없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재.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펀드에서 네. 그런 M&A도 하지만 그거 조금씩 갖고 일반적인 있어요.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펀드가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3개가 있는데 이제 그냥 주식형 펀드가 있어요. 네, 450억짜리. 아. 그 펀드에서 근데 종목을 6개 가지고 있어요. 오, 완전 집중 투자네.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긴 한데 샀다 팔았다 잘 안 하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뭐 당연히 SM이랑 우리금융이나 JB가 있는데 네. 그 말고도 세 종목이 더 있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우리금융이나 JB는 따로 펀드가 있고 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나머지 세 개도 그렇게 방금 말한 소비재. 방금 말한 그 안에 들어가요. 아. 예, 예, 예. 소비재, 그럼 그쪽은 소비재 헬스케어 컨텐츠. 지금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어때 보여요? 오 너무 싼 것 같아요. 아. 너무 싼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M&A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종목 다 너무 싼 것 같고 오. 그냥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세 종목에 대한 조금만 더 힌트를 주자면 뭐예요? 이 중에 하나 소비재 기업 해외 많이 파는 소비재 기업인데 아. 예. 근데 이제 저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아. 예. 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예. 금리 떨어지고 그냥 이런 비유라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 아마 형은 알 것 같은 그 회사.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매크로를 보고 섹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기업의 저희는 경쟁력을 바텀업으로 보고. 예. 예. 아. 그래서 저희는 되게 포커스하는 게 이제 좀 더 그 M&A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보고 이제 캐탈리스트 우리가 뭐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캐탈리스트가 있을 것 같거나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어서 예, 저희가 가서 얘기했을 때 말을 좀 들어줄 것 같다든지 일단 싼 애들 중에서 그지, 네, 그지, 네, 그지. 네. 그 회사들 다 비공개로도 다 저희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다들 행동주의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에요. 거기 저희 나머지 세 개도. 예. 아, 그럼 나머지 세 개도 행동주의로 전환할 수 있... 예, 이미 한 개는 행동주의 이미 해서 받아들여서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아, 네. 왜 뉴스를 안 냈어요? 왜냐면은 뉴스를 안 내는 게 이제 합의하는 조건이니까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원래 행동주의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캠페인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통계 보면은 10개 중에 한두 개가 공개 캠페인이 되는 거고 아. 한두 개 공개 캠페인 하고 나면 대부분은 그게 싫기 때문에 7, 8개는 합의로 끝나요. 아. 네, 근데 합의로 끝난 게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합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 뭔가 저희가 이사회에 사람을 집어넣든지 막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몇 살이죠? 저 37살이죠, 이제 올해. 와. 짱이다. 그럼 37살에 네. 그렇게 상장 기업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집어넣은 기분이 어때요? 아 부하는 아니고요. 부하는 아니고 제가 모시고 이러는 거 제발 좀 와주세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진짜 이 경영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되게 재밌게 생각할 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도 있고 하지만 그 기업 안에서 바꿔가지고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는 투자 스타일 자체가 뭐 광우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상장 기업에서 그냥 투자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 샤머니는 투자한 다음에 가서 이제 한 대 때리고 네. 너 좀 잘해봐라. 한 대 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가서 안 하면 언론에 내고. 아니 제 생각에 어. 저는 왜냐면 저도 기업을 투자해서 경영해 보고 했잖아요. 경영권을 해본 거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대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안 좋고 하고 어떤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사람 한 명 넣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하면서 바꾸게 되면은 그게
생길 수 있는 밸류라는 거는 내가 시황을 못 맞춰도 항상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앱솔루트 리턴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근데 나는 그게 항상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회사 대표가 이것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아. 그럴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 내 대답은 항상 뭐였냐면 너가 이 회사를 보고 이렇게 전두엽에 바로 때릴 정도로 심플한 아이디어가 그 사람한테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미 그 대표가 병신이거나 네가 병신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이다. 아. 근데 높은 확률로 누가 병신일지 생각해보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거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언을 줬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창환이는 네. 내가 때린 그 전두엽의 그 아이디어가 네. 이 대표가 생각해놓은 옵션이 아니었고 생각하지 못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아, 난 그게 되게 궁금해.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매니지먼트도 다 안다. 아, 다 안다. 대부분 다 알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다 얼마나 아는데 고민을 많이 했겠어. 다 아는데 이해관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셋업과 이해관계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은행 경영진도 다 알아요. 아, 예, 아니 지금 주가가 PER이 우리 금융에도 2.4예요. 돈 벌어가지고 대출 상장해봤자 ROE 10%에 2.4대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대출 안 하고 배당하고 자산조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알죠. 그래서 좋은 게 없죠, 근데 우리 금융 경영진 입장에서는. 왜냐면 스탁 인센티브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미국의 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은 막 몇백억씩 주식으로 주잖아요. 몇백억도 아니라 몇천억씩 주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스탁 인센티브를 줘도 이게 세금이 너무 비싸요. 제가 PE를 해보면서 보니까 스톡 옵션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네, 50% 세금 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받고 이러니까 많이 주지도 않고 문화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엄청 세게 들어가 있었다면 감독 당국이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쉽게 말을 들었을까. 아무리 뭐 강동에 뒤에서 가이드를 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저항했겠죠,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관계가. 그럼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못하는 걸 이렇게 떠미는 거네.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SM이다. SM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승만 선생님 이해가 되잖아요. 그치. 솔직히 난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승만 선생님의 어떤? 난 지분 18%밖에 없는데 배당 주면은 그지? 내가 50% 세금 내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회사 다 만들고 있는 거 같아. 돈 다 벌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네, 일단 라이크 매출을 계획으로 좀 잡네. 받으시고 그다음에 좀 좋은 사업 있는 것 같으면 자회사가 하게 한다. 네. 뭐, 아니 이건 뭐 하여튼 저는 이거 추정이니까. 네, 그지.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네. 납득이 가잖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아무도 다른 사람이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라이크 계획은 어떻게? 라이크 계획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이미. 아, 이미 됐. 이미 종료됐습니다. 어. 네, 12월 31일에. 그럼 이제 라이크 계획으로는 매출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이승만 그렇죠. 선생님의 개인 회사로는 아, 매출이 안 잡히는 그 거? 라이크 계획에 대해서요?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뭐 투자자들이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거에서 네. 너의 영향력이 얼마큼이었어? 아, 이건 내가 한 거다. 부터? 네. 제가 한 거죠. 진짜? 아, 물론 아. 저와 함께 저희 어. 모든 투자자들이 당연히 제가 안 나섰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다만 저뿐만은 아니고 멋있다. 네, 다른 그건 너무 뭐 그 정도는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지. 네, 저희 다른 물론 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다 지지해 주셔서 그지. 된 거긴 하지만 그럼 그걸 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한 거야, 너는? 회사 지분을 샀고 몇 퍼센트? 1.1% 있어요 지금 1.1%. 1.1%? 네, 그러면은 이제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를 넣은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감사는 3% 룰이 있으니까. 최대 주주도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 이상의 의결권이 안 네. 되는 네. 룰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그지. 그 3% 룰과 상관없이 이겼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33%인가 받았고 진짜로? 네, 그 회사에서 본인 지분 19% 포함해서 22.8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이제 감사만 넣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사 선임하는 것도 다 막은 거죠. 네, 왜냐면 이사는 일반 결인데 3% 룰이 없잖아요. 그러네. 네, 위임장 까보고 그냥 일신청 사유로 사퇴하셨는데 어쨌든 위임장을 까보고 사퇴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표결을 다 주총 현장에 있는 사람 것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 그 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모양새가 있거나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주총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작년 주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사 4명이 다 임기가 만료가 동시에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만약에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표결이 또 그렇게 되면 그지. 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는 완전 신생 펀드였지만 훨씬 더 저희가 있으니까.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회사도 준비를 하겠죠. 저희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거기 감사님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회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이수만 선생님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 이수만 선생님의 자회사를 빼는 게 SM이 M&A가 되는데도 되게 걸림돌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걸림돌이 빠졌으면 M&A가 되는 것도 이제 좀 진전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저도 전혀 모르고요, 진짜로. 저희는 정말 공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되게 드라이하게. 저희가 M&A 어쨌든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클린업 되는 거가 M&A 도움이 돼요. 네, 왜냐면은 이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좀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회사 정리된 건 없어요, 그 외에는. 라이크 기획은 그냥 이소 선생님 개인이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뭐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하신 거예요. 뭐 미용실 하듯이. 그치. 개인 법인이고. 네, 개인 법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제가 12월 14일 날 서한을 보냈거든요. 그 내일까지.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까지 답변 달라고 해서 아마 이 영상 나올 때는 이미 약간 답변이 나왔을 텐데. SM 진짜 싫겠다. 어디서 이상한 애가 젊은 애가 한 명 와가지고 근데 회사를 흔들고 있네. 네, 회사가 되게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이 30% 늘어나는 거 확정이죠. 라이크 완전 확정이니까. 확정이지. 이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계속하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쉽게 M&A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선생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이제 본인 지분 18%만 딱 프리미엄 이빠이 받고 팔고 싶고 이제 나머지 주주들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 그 구조로 통상적인 K M&A 구조. 그지.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원래는 K M&A 구조가 이제 K M&A 구조가 대주주만 프리미엄 받고 나머지 소액주주는 프리미엄 못 받고 그냥 거기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면 양반이죠. 그건 양반이야? 네, 원래 K M&A 구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K M&A는 자, 내 지분 18%도 20%도 있으면 거기다 프리미엄 100% 받고 팔고 내가 장악하는 이사회한테 시켜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 시가나 시가보다 약간 디스카운트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주당 20만 원에 엑시트하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10만 원인 상태에서 뭐 9만 5천 원에 유중으로 들어와서 나는 20만 원에 팔고 평균 했을 때는 주가는 한 12, 3만 3만 원 원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쵸, 다일로 되니까 회사에 돈이 이미 많이 있는데 수천억이 있는 경우에도 그래도 유상증자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막는 사람이 없죠. 일단 원래 이런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지. 원래는 주주가 나서서 이런 거 유상증자 무효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K M&A 구조예요. 자랑스러운. 근데 이제 국뽕이 차오른다. 저도 이제 뭐 M&A 자문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구독자들 이게 M&A라는 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맞아. 제3자적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재미없는 내용이긴 한데 원래는 경영상 기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회사에 돈이 없거나 뭔가 무슨 정말 기술 제휴가 있거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다 경영상 필요가 있는 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려면 법 안 바꿔도 법관분들께서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판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대 로스쿨 사람 애들 와가지고 뭐 그 연수 같은 거 한다 그래서 제가 제 시간 내가지고 나 교육시켜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엔 법관이 되고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법관이 돼서 있어야 판결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멋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 아니고 만약에 본인들이 투자하는 주식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나와야 되나?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되나? 소송을 해야 돼. 이게 신주 발행 무효. 뭐 그다음에 이런 거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못 하게끔. 근데 SM 케이스가 이거 저희 막은 케이스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SM 케이스에서는 원래 처음에 논의되는 구조가 그 K M&A 구조. 그 구조였고 카카오나 뭐 이런 데 CJ도 마찬가지. 이 선생님이 지금 100% 프리미엄 주고 사고 이제 여기는 유상증자 15% 달루션 그 희석 당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지. 근데 유상증자 15% 하는데 이제 당연히 시가 정도에 나와 약간 디스카운트 하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그래도 정관이 이따가 유증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보통 상장할 때 그 표준 정관에 30%까지 한도가 있어요. 이 3자 배정 규정에. 근데 25%까지 이미 쓴 거야. 5%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얼마 안 남긴 했네.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정관 변경을 시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았어요. 진짜로? 막았어요. 이런 게 언론에 나와?
아 이거 자세한 내용 근데 나오긴 나와요. 아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게 구석탱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아, 그지. 그렇기 들어도 때문에 복잡하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이 안 된 거, 3점이 유증이 안 된 아. 거고 정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런 구조는 M&A 못 하는데 이런 구조 M&A를 원하시면 이제 이건 못 하는 거죠. 아, 그럼 어릴 때 막 로빈훗 이런 책 많이 봤어. 뭐 이렇게 꿈이 정의회사도 뭐 히어로 아, 그런 거 아니 저도 뭐 자본주의의 히어로 전혀 정해서 저희도 이제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그치. 만드는 짓은 못 하죠. 네. 아, 나는 이게 그럼 똥이 발견되면 네. 최대한 돌아가자. 아, 나는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앞에 2명만 있어도 다른 길을 택하거든. 혹시 뭐 예, 아니야, 조심해야지. 예. 어, 제가 봤을 때 강호 형과 약간 DP 형의 중간인 것 같은데 어, 이제 역발상이라는 게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똥이라고 이미 알 수 있는 정도면 똥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지. 예. 근데 똥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똥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 아, 내가 좀 이렇게 살짝만 닦으면 똥이 아닌 진짜 내가 나만 닦을 수 있는 똥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죠, 저는. 예. 진짜 더럽지만 그러니까 더럽지만 뭐 기업 똑똑하다. 가치 제고를 한다. 그지, 저평가 그지, 돼 그지. 있거든요. 예. 사실 SM은 그렇죠. 광호님이 이제 광호님 채널에서 이제 미는 종목 중 하나였단 말이야. 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맨날 86번가 보면서 그 네. 공부해서 투자한 거예요. 솔직히 SM보다 여기서 많이 밝힙니다. 민 거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멘토 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SM 이제 5% 이상 신고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네, 보유하기도 했었죠. 근데 아이돌 덕후라고 이렇게. 많이 좋아하죠. 네. 네. 저도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에 사실은 SM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자료를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분들은 많았지만 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찾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번이 왜 다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달라질 수 있었던 저는 이유라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행동주의적 투자를 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게 이제 현실적인 벽에서 그렇죠. 좀 막힌다라고 생각했던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지금부터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게 아니고요. 엄청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매크로적으로 막 뭐 인플레 70년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상황이 안 좋아야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맞아.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 이제 인플레가 크게 왔던 게 70년 중반 그때가 뭐 1차 오일 쇼크도 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가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기업체들한테 그런 요구도 많이 없었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그거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 상황에서 뭐라도 요구를 하면은 이제 바짝 약이 올라서 투자자들도 요구를 하니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워런 버핏도 투자했던 이제 뭐 그 신문사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 40%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ABC 나중에 되는 그 이제 방송국 같은 캐피탈 경우에도 시티즈. 예, 절반을 이렇게 매입 소각해버리고 제일 극적인 예는 텔레다인 같은 애들은 90%씩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게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랑 뭐 주식이 그래서 성장주되냐 가치주냐 막 이런 것들 찾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찾아보면은 이 변화가 이제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이제 창환이 같이 이게 좀 깡따구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회장님한테 이것도 좀 잘하고 돈도 좀 잘 끌어오고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국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똑같은 투자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서로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위를 뭔가를 해가지고 기법을 해서 또 자금을 모집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성공 사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새는 이제 사실 은행주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SM이랑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SM은 전형적인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일반 주주 간의 이제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배주주가 없어요, 은행은. 그지. 네, 은행은 오히려 미국식 대리인 문제. 그 주주와 그 경영진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 분산돼 있으니까 아무도 사실은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없으면 누가 갑자기 옆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약간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오케이. 예. 요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나와도 돼? 뭐 그거는 되죠. 오케이. 뭐 이게 sarcastic 한 거죠, 저도. 오케이. 예. 그렇지만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절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예. 예. 그러니까 절대 왜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지. 예. 우리나라 민간 자본으로 된 상장 주식회사잖아요. 그지. 예. 근데 절대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뭔가 남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뭔가 한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의 입김 이런 건가? 뭐 그럴 수 있는. 예,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도 은행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그냥 액티브 투자하는 사람, 은행 투자하는 사람 좀 못 봤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진짜 거의 그냥 안 사고 말지 하면서 계속 떨어진 게 지금 이가 PER이 지금 3배고 우리 금융지주도 제가 봤을 때 실적 되게 좋은데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PER 2.4니까요. 이제 제가 투자한 게 우리금융, JB금융, 그다음에 사실은 KB신한, 하나, BNK도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우리금융. JB죠, JB. JB가 더 높아? 예. JB 몇 %인데? 14%. 14% 나오고 있어? 우리금융은 1%잖아. 그쵸. 네. 와. 근데 어쨌든 그게 0.5%만 넘으면 내가 다리 꼬고 있었다. 미안해. JB금융 어차피 뭐, 14%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제 돈 아니고 투자자들 돈. 그래도. 투자자 돈이니까. 근데 이제 JB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JB는 그래도 되게 특이하게 지분이 이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삼양사가 14.9% 가지고 있고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이제 앵커 에코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펀드인데 거기서 15%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OK금융지주가 11%, OK금융그룹이 11% 갖고 있고 금융형 8% 갖고 있고 이렇거든요. 진짜 집중돼 있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중에 이렇게 집중된 소유 구조를 가진 은행은 JB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그래도 주주 가치를 신경 쓰고 그러네. 네, 되게 훌륭한 경영진을 뽑아와서 되게 메이크센스하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그런데도 싸니까. 그 다른 은행들하고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이 은행은 딴 데보다 ROE도 훨씬 높고 네, 엄청 스마트하게 경영 잘하고 주주 가치도 제고하는데 근데 이제 딴 데랑 똑같이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이거는 좀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좀 작고 이 시가총액이 작고 뭐 그래서 코스피 200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죠. 그러네. 네, PE식으로 투자한다는 생각하면은 그랬던 거고 뭐 우리금융은 저는 이제 좋아했던 게 그 증권이 없어요. 증권사가 자회사로 없어서. 네, 전 증권이 이제 증권이 터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증권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증권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뭐 그때 이제 저 21년 투자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그 이미 엄청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은 다운 사이클이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증권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은행 비즈니스 net 인컴의 90%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전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추세적으로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비용은 왜 감소해 추세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데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그 뱅킹 트랜잭션 그 건수 이런 거 보면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 지점에 안 가니까 90% 이상이 다 그냥 모바일 아니면 이거 하는데요.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특히 카카오뱅크, 뭐 토스 이런 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점포 줄이고 그러니까 명퇴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줄죠. 네. 그럼 SM은 정말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은행주는 회사 자체보다는 약간 산업 전반적으로 너무 저평가다. 네, 그 저평가인데 그 저평가의 원인이 그 현금의 재발견책 보면은 왜 그 캐피탈 앨로케이션 얘기하잖아요. 여기 되게 클래식 캐피탈 앨로케이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자발적이냐 외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돈은 잘 버는데 그 돈으로 주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다른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낮아진다. 그렇죠. 이게 되게 심플한데 은행 전체적으로 PR이 3인데 평균이. 진짜 낮긴 낮다. 네. 근데 ROE가 10%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을 KB가 1년에 5조를 벌어요. 자 5조를 벌어갖고 내가 5조를 다 대출 성장하는데 써요. 대출 성장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10%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5조를 대출 성장에 쓰면 10%를 버니까 단기순이익을 대출 사업에서 5천억을 늘릴 수 있어요. 그지. 네. 근데 PR이 3이라면서요. 그럼
5천억 곱하기 3하면 1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네. 5조를 투입해서 1조 5천억을 만드는 기적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 이런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가 그 5조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5조를 받으면 현금 5조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지. 내가 이거를 5조를 재투자해서 1조 5천억을 만들래? 내가 받을래? 하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은행이라는 거는 사실 대출을 무한대로 해주면 안 되니까. 네,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결국에는 CEO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지, 맞아. 건데 이 CEO가 계속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넌 가서 그냥 배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네.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닌 게 은행이라는 거는 또 건전성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렇.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출을 늘리지 말고 대출을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늘린 거예요. 왜냐면 뭐 배당 하여튼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너무 적게 해외 은행들 한 60-70% 하거든요. 내 단기 순이익에. 근데 우리는 25%밖에 안 하니까. 근데 자본 비율은 이미 다 충분히 차 있거든요. 보통주 자본 비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돈이 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 ROE가 떨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대출을 1년에 8.6%씩 성장시켰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는 3%씩 성장했거든요. 명목 GDP가. 그럼 어떻게 했냐? GDP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엄청 문제예요,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3위? 진짜로? 네. 3위고요. 그것도 뭐 전세 이런 거 다 빼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 합쳐가지고 GDP 220%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막 사실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은행들이 정상적인 캐피탈 알로케이션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이제 대출하지 마시고 더 줄이세요라고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런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약간 어쨌든 저희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라 국민들한테도 좋고 은행한테도 좋고 주주한테도 좋은 거는 대출 성장률이 8, 9%가 아니라 명목 GDP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한 4% 예상돼요. 이게 실질 GDP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4% 정도 예상되니까 명목 GDP 성장률 정도만 하자. 심플하게 약간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을 늘리자. 네. 그냥 네. 그것보다 더 빨리 늘려서 네. 주주 가치를 없애지 말고 그쵸.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만 늘리면 부채 비율도 적절하게 유지될 그쵸. 거고 주주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다. 예, 대출을 들어가면 그만큼 쌓아야 되는 그렇지. 돈이 적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랑 배당을 하면 된다. 제가 계산해 보면은 65% 70%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하면. 그게 해외 은행들이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막 이거 현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현행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행에 돈을 쌓아놔야지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하지. 배당을 하면 은행에 돈이 안 쌓아져 있으니까 어떡할 거냐, 위기가 오면. 근데 이건 완전 논점을 흐린 잘못된 말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딱 듣기에는 뭔가 약간 그래서 이때까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은 논리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행의 위험도는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대비 자본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출을 안 늘리면 자본을 더 안 늘려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당을 안 한다고 이게 자본을 더 쌓는 것도 아니에요. 배당을 안 하는 대신에 자본 비율은 충분하니까 대출을 계속 늘린 거죠, 그 돈으로. 위험률은 똑같이 유지되는 거구나. 위험률은 똑같이 유지되는 아무리 거예요. 자본을 쌓아도.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계속 배당을 못하게 하면 그 돈으로 자본금을 더 쌓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이게 오버캐피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이상은 안 쌓아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출을 무한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 결국에는 이거 너무 에듀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저희 캠페인의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캠페인을 하면서 영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못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농담이에요. 맞아요. 이게 죄송해요. 이게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아니. 난 사실 그 작년부터 은행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은행이 지금 이익이 PER 3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건 결국 많은 비용이 내가 대출을 주고 나서 그걸 못 갚은 걸 추정해서 비용으로 잡잖아. 근데 이자율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실 다른 데서 빌려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못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단 말이야. 근데 비용은 그 확률을 기반으로 잡아놨다고. 근데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 못 갚을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 그럼 이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회계적인 이익 3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근데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니면 100% 이런 동의하진 건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첫 번째는 은행만 보면은요.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보수적으로 랜딩을 해놨어요. 랜딩을 해왔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미친 듯이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뭐 담보도 많이 잡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을 과거와 지금의 우리나라 은행 완전 다릅니다. 담보와 보증 비중이 77%예요. 내가 대출해 준 거에 77%에 해당되는 대출에는 담보나 보증이 있어요. 그리고 담보나 보증은 당연히 100% 이상이 100% 이상이죠. 오케이. 네, 그렇고 그럼 23%가 이제 신용인데 이게 비율이 계속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30-40% 듣는 게 이제 23까지 줄어든 거고. 두 번째, 부동산 PF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총자산의 막 1%, 2%밖에 안 돼요. 은행들은. 네. 뭐 2금융이 더 큰 문제지 사실은 1금융 은행은 엄청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은행에서 네. 사실 자산 자본 비율이 있으니까 네. 총자산의 1, 2%도 자본으로 치면 엄청난. 근데 그리고 이 총자산의 뭐 1%, 2%라고 해도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디가 위험한지를 말씀드리면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치, 계약금 그치. 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땅 먼저 사놓고 네. 건설하기 전에 살짝 빌리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계약금 그치, 주고 그치, 이럴 때. 그치. 두 번째는 이제 그 PF를 일으켰을 때 이게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PF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건물 다 지었을 때 가치가 뭐 1조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7천억, 8천억을 빌리는 건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많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져도 그 전에 중순위, 후순위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웬만큼 안 떨어지는 이상 내 건 다 갚는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만 다 되면. 어. 근데 이게 건설이라는 게 다 되게끔 어쨌든 처음에 돈을 다 빌려놨으니까 물론 이제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지.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건설만 다 되면 일단은 건물이 있고 그거는 뭐 팔면 되니까 어쨌든 그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1금융 은행이 부동산 PF 때문에 크게 뭐 손실 보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럼 오히려 내가 말했던 리스크는 2금융, 3금융에 더 많을 수 있는 리스크구나. 그렇죠. 예. 그 개인 신용도 은행 가서 빌려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보수적으로 안 빌려줘요. 이 DSR이니 뭐 이 약간 주택담보대출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좀 꾸준하게 오르다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그치. 근데 요때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때는 이미 규제가 엄청 심해가지고 15억 이상 집은 아예 안 빌려주고 맞아. 예, 뭐 이런 때여서 LTV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뭐 30몇 %예요. 지금 평균 LTV가. DSR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 대기업 같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빌려줬어요. 뭐 옛날에 STX 같은 데 많이 빌려주고 그 전에는 뭐 한보철강 뭐 이런 데 이러다가 막 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 다 회사채 시장에서 주더라고. 돈이 많았어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유가 이제 돈도 배당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많이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대기업에 돈 빌려준 게 계속 줄어들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집중돼 있지 않아요. 되게 나름 다양한 이유로 옛날보다 훨씬 안전한 거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근데 금리가 올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근데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뭐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닌데 소득도 다 오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바꿨어? 네. 지금 은행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은행에서는 그냥 이제 이건 너무 심플한 거거든요. 그 은행에서는 이사회한테 자, 그 두 가지를 도입해라.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이 자본 배치 정책은 뭐냐? 아까 보통주 자본 비율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규제하는 최소가 10.5%. 그다음에 최대치는 13 정도예요, 보통. 13 이상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쌓을 필요가 없거든요. 1년에 조금씩만 쌓고 얼마 이상 되면 쌓지 마라. 나머지 다 주주 돌려줘라. 그게 자본 배치 정책.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메일로 보내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그 이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은행 이사회. 네, 이사회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 정도 되면 이사회 사무국에 보내면 이제 이사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이미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장짜리에. 그래서 악플 같은 걸 보낸 거네. 네? 악플은 아니고, 하여튼 3장에 되게 곱게 잘 써가지고 나이스하게. 근데 그게 받아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면 어떡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 주주서한이니까. 물론 그 전에도 가서 은행들에 가서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만약 갔다. 그러면 이제 주총에서 보게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은행도 주주가 있다. 그렇지. 은행의 주인은 주주고 까먹었는지 몰라도 주주고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본인들도 다 하세요. 은행 경영진분들 너무나 다 알고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시라고. 이거 2월 9일까지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이 자본 배치 정책,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이 주주환원 정책은 뭐냐? 자본 배치 정책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자본 빼서 하지 말고 이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최소한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해라. 그러니까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대출 성장은 국가 성장만큼만 하고 네. 나머지 자산을 이제 주주한테 좀 돌려달라.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본 비율도 유지하면서 어. 그 주주 환원도 50% 이상 할 수 있다. 저희 계산 다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런 이사회나 이런 액션도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여기서는 왜냐면은 사실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뭐 그 외에 이 자본 배치 문제 이외의 분야에서는 경영진 분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고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거기 올라갔잖아요. 투명하고. 그냥 자본 배치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주주가 나서줘야지만 풀리는 문제예요. 그걸 똑바로 하자. 그거를 정책을 이번에 도입을 해라. 그럼 매년마다 행동주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만약에 안 하, 2월 9일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상법상 주주 제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총에 안건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한이 2월 10일, 11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2월 7, 8, 9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결산 공시를 해요. 그때 결산 이사회를 해요. 그래서 결산 이사회를 하면서 현금 배당 올해 얼마 할지 정하고 그 해 재무제표 사인하고 이제 IR 자료도 발표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사회에서 이 자본 배치 정책이랑 그 주주환원 정책도 논의해서 결정하셔가지고 공시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요구고 만약에 그거를 우리은행이랑 JB 이렇게 아니 모든 은행에 다. 모든 은행이 다 한 거야? 네. 다른 은행들은 다 위임받아서 저희 SM 할 때도 다 위임받아서 했고요. 되게 네. 알이 넓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요, 네.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네. 이제 3월 중순 하순 이때 주총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면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1월 말 2월 초 이때까지가 데드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이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이미 한 20에서 25% 배당 성향 가지고 있어요. 근데 50% 최소한 올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두 안건이 둘 다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그거를 은행들이 직접 올리지 않는다면 주주 제한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250원이 있고 500원이 있다. 골라라. 라고 했었을 때에 제가 이제 과거에 했었잖아요. 매니저를 했었을 때 어떠냐면 펀드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250보다 500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회사가 부담이 돼서 얘들 망한다. 그렇게까지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주장에서 그런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막 있는 돈 적잖아한데 다 빼가지고 배당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제가 만들기에는 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개인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들어있는 다른 펀드나 투자자들도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눈에 띄게 좋은 선택이다. 예,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만약에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니저에 대해 가지고서 당신은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라고 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매니저들이 그걸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사실은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긴 했지만 금융사가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주주 비중은 낮아요. 맞아. 대부분 그러니까는 기관이에요. 저도 90% 90% 넘게 기관이에요. 나 금융사 한 번도 투자 안 해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이 이슈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짜여져 있는 소위 말해 게임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번 이제 틀을 바꿔서 요청해볼 만한 건이라는 거죠. 그러네. 왜냐하면 이게 0.5%만 있으면 주주 제한 할 수 있는데 우리금융, JB, 그다음에 DGB에서 이미 위임을 받아가지고 3개 이미 주주 제한 할 수 있고 나머지들도 저희가 기관들 뭐 몇백 군데 지금 얘기했거든요. 외국 기관 하루에 지금 콜 4-5개씩 하고 있어요. 다 연락 오고 저 주주 명부도 좀 봤지만 그 전에 이미 다 큰 기관들이라서 이미 다 얘기했고 그래서 KBC나 하나 다 주주 제한 할 수 있는 요건을 곧 갖출 것 같아요. 지금 위임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주 제한만 하면 돼요. 이 원리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통과돼요. 네,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SM 때 느꼈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감사를 추천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누가 봐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잖아요. 대주주 쪽 사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관들 100군데 중에 정말 약간 회사에 부탁을 받아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회사 쪽 편들어주는 한 3군데 기관 빼고는 다 우리 쪽 추천했습니다. 90몇 개는. 네. 이러면은 저희가 질 수가 없는 거죠. 국민연금 포함.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M 주총할 때 느꼈는데 만약에 진짜 주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좀 편한 자리니까 좀 이야기하면은 되게 저희 아마 그 주총은 자본주의 축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한번 저희가 주총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총을 가는 순간 이미 은행 경영진은 패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사람들 그 이제 캠페인 시작을 하면 전화번호도 다 받게 돼요. 사람들이 전화번호 다 주거든요. 그래서 SM 때 저희가 문자 보내가지고 주총 때 300명 왔어요. 기자도 한 20명 오고요. 와. 그리고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주주 제안 설명하면서 대표이사 당신은 라이크 기획 대표이사냐, SM 대표이사냐, 똑바로 해라.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육성으로? 육성으로 연단에 서서 300명 앞에서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데 진짜로 이거 정말 우리나라 한 번 이번에 계기 저는 우리나라 은행 경영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고 절대 이런 일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행이든 만약에 정말 이게 주주들이 이런 엄청난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2월 9일 날까지 성실하게 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주총을 가는 순간 그러네.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올 거고 이제 제가 이게 이 명연설문을 준비해서 가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 기대도 돼요.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원하는 건 수익률인 건가? 그렇죠. 저는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되게 되면.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는 이런 그 주식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너처럼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들이 발표하자마자 바로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팔자라는 그런 투자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제 몇 번 해본 적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이제 진짜 이때까지 성공률이 되게 낮았었어요. 그렇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안 될 건 안 해요. 네,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행동주의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20%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은행주들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러네. 처음에 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네. 은행 쪽이나 이런 금융기관 쪽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 있어요? 그 해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는 게 애초부터 그냥 잘 캐피탈 알로케이션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데 보면은 1년에 아까 RWA 위험 가중 자산 1년에 1, 2%씩 그렇게 성장 안 하고요. ROE 한 10%에서 12% 되는데 나머지 다 주주환원이에요. 그 주주 환원율이 100%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예 자본을 빼가면서 주주 환원을 시켜줄 때도 있고. 그치. 해외는 이제 그런 게 많긴 많지. 네, 그래서 미국 은행들 보면 그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PBR이 뭐 1.2, 1.3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은행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제 금융주 담당을 회사에 있을 때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계라는 게 소위 말해가지고서 이게 좀 해외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많이 꺼려진다. 심지어는 매니저 중에서는요. 금융주는 아예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투자하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화두를 던지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완전히 정말 단기적인 것만 보고서 다 빼가겠다 이런 시각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최적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는 이거를 최적을 찾고 우리가 효율을 높여보자이고 그거 자체가 파급되어 나갈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당하면 그 돈이 다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대 주주가 다 지금 국민연금인데 그치. 그게 그럼 안 좋은 것이냐? 그리고 배당을 50% 이상 하라는 것이 그럼 어떤 돈을 갑자기 50 하라가 아니라 25 하던가 해서 중분이라는 거에 생각을 하면 또 막 아주 자극적으로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달간은 엄청 자극적인 숫자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되게 위기 오면 어떡하냐. 진짜 뭐 말도 못하는 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정말로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주가가 그래서 PER이 2배, 3배일 때보다는 그게 2배 재평가 돼가지고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소탄 대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작은 부분을 좀 바꿔가지고서 크게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냐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 주제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했었을 때 은행이 재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죠. 네. 이게 아마 2010년, 2015년에 대한민국이었으면 그냥 이 한마디에 막혔을 거예요. 배당해가면 위기 왔을 때 은행에 돈 빼가면 돈 없어서 어떡해. 그치.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소양이 되게 높아져서 제가 설명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대출을 성장할 걸 줄여서 배당하는 거고 자본 비율은 더 높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아지면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자본주도 못하니까 밸류에이션 높아지면
오히려 자본 조달 능력이 그지 높아진다. 주주들한테 자본을 이게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이 지금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를 드리자면 은행주가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고 나니까는 사실은 지금 배당 여력이 없는 카카오뱅크도 올라요. 왜냐하면은 같은 은행 ETF에 이제 ETF 많이 그러네. 크게 비중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금융주가 다 좋은가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오히려 작은 게 막 더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곳들은 우리가 이 그 금융 섹터라는 곳 자체를 재평가를 해주면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고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배당을 이런 정책에 전혀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여기도 돈 벌면 그런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재평가를 해주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정부가 따라다니면서 공적 자금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알아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그냥 국가 빼먹듯이 빼먹기 위해 들어오는 거야 하고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니까 약간 국부 유출된다. 이 프레임이 있거든요. 배당을 하면 외국인이 가져간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제 한번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 게임이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되게 많은데 만약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지. 나도 정당하게 돈 내고 투자했는데 그지. 대접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런 대우 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돈 벌어서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정당한 걸 줘야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딴 데도 투자해서 갖고 있는 주식도 오르고 돈도 우리나라 사람 돈 벌고 이 사람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외국에 투자 많이 하니까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남들 대우하자.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새롭네. 사실 오늘 일부러 이렇게 준 링크 안 읽고 왔거든. 링크 줘서. 근데 다 읽고 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들었을 때 그리고 솔직히 준 링크가 너무 길었어. 네. 너무 길었어. 안 읽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안 보고 왔는데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팔로우업을 하거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